날씨가 쌀쌀해지는 동짓달에 접어들 무렵 방골 형덕의 집에는 진필의 전사통지서가 배달되었다. 그 흔한 자식의 뼛가루도 없이 달랑 종이 한 장이었다. 생때 같은 아들을 잃은 희수는 오열했고 몇 번을 기함을 하더니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누웠다. 15살의 작은 아들 진근이가 극진한하게 간호를 하였지만 이미 삶을 놓아버렸는지 설을 앞두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18살의 손자 경동이, 9살 손녀 경숙이, 3살의 작은 손자 윤동이까지 한참 행복을 구가하며 살던 희순의 행복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빨려들어간 아들을 잃은 충격을 헤어나지 못했다. 결국 핸더슨 비행장 탈환과 과달카날 확보는 더 많은 희생을 치러도 힘들 것을 알게 된 일제는 1943년 2월 섬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그런가 하면 히로시마의 순자는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나카무라 고로라고 지었다. 순자는 한 달이 넘게 몸조리를 했다. 그동안 니카는 사람을 고용하면서 식당을 해야 했다. 순자는 어느 정도 몸조리가 되자 고로를 들쳐 업고 식당의 설거지라도 도와서 밥값을 하려고 했다. 그러면서도 고로를 니카에게 남기고 조선으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했지만 니카가 고로를 제대로 키워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저지지어 고로에게 젖을 물리면 허겁지겁 빨아대다 눈을 맞추고 생글생글 웃기 시작하니 어떤 모진년이 자식을 내던지고 간단 말인가. 그렇게 두 여인은 가족 아닌 가족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1943년 4월 18일 진주만 기습 공격을 성공하고 잠자는 사자를 건드린 것은 아닐까 되뇌었다는 야마모토 이소로쿠가 사망했다. 이마누엘 칸트가 연상될 만큼 시간관념이 철저했던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북원빌섬의 일본군 전선을 시찰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라바우를 출발했는데 철저한 시간 준수 때문에 목숨을 잃은 흔치 않은 몇 안 되는 사람으로 제2차 세계대전 중 최고 사령관이 전선에서 전사한 유일한 사례가 되었다. 당시 미드웨이 해전 이후 일본군의 암호를 모조리 해독하고 있던 미군은 가장 껄끄러워했던 야마모토 제독이 전선을 시찰한다는 것을 알아내고 육군 항공대는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P-38 라이트닝 전투기로 야마모토 제독을 공격하기로 했다. 미군은 암호가 해독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야마모토 방문 일자를 며칠 앞두고 일상적인 초계 활동처럼 보이기 위해 P-38 편대를 라바울 상공에 비정기적으로 출격을 시켰다. 그리고 4월 18일 미군 편대는 호위기들을 공격할 편대와 야마모토 탑승기를 공격할 공격조로 나뉘어 출격. 호위조 공격 편대가 일본군 호위기들과 전투를 시작한 사이 공격조가 호위기들의 엄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야마모토의 탑승기에 명중탄을 날렸고 탑승기는 추락하였다. 시신은 일본군이 발견하여 거두어갔고 미국은 암호 해독 사실이 드러나서 일본군이 암호를 모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동안 야마모토 제독의 사살을 공표하지 않았다. 일본군도 야마모토 제독의 죽음을 한동안 비밀에 붙이고 해군갑사건이라고만 부르다가 약 한 달이 지나서야 야마모토의 죽음을 공표하고 도쿄에서 성대한 국장을 치렀다. 사후 해군원수 칭호가 취소되었고 전후 작전에 참가한 미조 종사들 사이에 누가 야마모토를 격추시켰는가 하는 문제로 법정 공방까지 있었다. 1943년 5월 10일 화천댐이 완공되었다. 그리고 진규와 진우는 완공 행사가 있기 열흘 전 집으로 돌아와 청평댐 공사장으로 나갔다. 제일 궁금한 명자의 소식을 들었으면 해서 명자 엄마가 어찌 되었느냐 물었더니 그만두고 딸을 찾아서 일본으로 갔다는 말도 있었고 나카무라와 도망을 가서 일본 본처가 찾아와서 난리가 났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래서 사건이 완전 은폐되었음을 짐작한 진규는 잘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일본인 본처에게도 미안한 감정이 들었다. 그러나 그가 알지 못하는 나카무라의 가족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만기를 찾았으나 만기는 얼마 전 다른 공사장으로 갔다고 했다. 일부 원인 제공이 있었던 진규는 명자 엄마가 나카무라의 현지처 노릇을 하였고 명자를 찾아 일본에 갔다는 이야기가 맞겠구나 생각이 들었다. 진규는 형 진훈이 있어서 나카무라 때려 죽인 일에 대하여 마음의 안정을 조금은 찾았으나 그래도 사람인지라 그자가 화석이 되어 있을 장소로 자꾸만 눈길이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그리고 가끔씩 나카무라를 때려 죽이던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 어서 공사가 끝나고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간절했지만 감수해야 하는 건
징병이나 도급대로 끌려가는 것보다 여기서 일을 하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았다. 한편 하시마 섬에는 조선에서 많은 보국대원이 들어왔다. 그래도 대원은 차감기를 다루는 기술자여서 조금 편하다고는 하나 도는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일본인과 차이가 있었고 보국대로 온 사람들보다 조금 더 줬다. 그런데 먹는 것은 점점 부실해지고 있었다. 제주도의 명식과 그의 처남 영철이는 굴을 차감기로 해안에 굴을 뚫고 진지를 구축하는 일에 매달렸다. 그래도 차감기로 바위를 뚫고 발파를 하는 기술자여서 조금 수월하였으나 깬 돌을 드러내는 것은 병사들과 도국대를 동원하고 있었다. 1943년 11월 22일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미국 대통령인 루스벨트, 영국 총리인 처칠, 중국 총통 장제스가 참석하여 대일본 전쟁 수행 협력과 전후의 영토에 대하여 의논하여 27일 카이로 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이 선언에는 태평양상 일본령 제도의 박탈, 일본이 중국에서 빼앗은 모든 영토의 반환, 한국의 독립과 연합국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까지 협력하여 싸울 것 등을 표명하였다. 이 카이로 선언은 1945년 7월의 포츠담 선언에서도 확인하여 일본의 항복에 관한 기본 방침이 되었다. 그리고 항골에서는 1944년 6월 3일 연실은 딸을 낳았다. 재종은 딸 근상을 시집을 보냈는데 양주 도봉산 아래로 성북역에서 20열이나 떨어진 곳으로 사위는 조씨 지방의 장남으로 조영식이었다. 1944년 7월 10일 청평댐이 완공되었다. 청평댐 일이 끝나자 불안은 가중되었다. 진우는 보국대로 끌려가지 않나 하는 생각에 진규는 징병 대상자에 적합한 나이고 육촌형 진필이 죽고 그 충격으로 당숙모까지 죽은 걸 알고 있는 형제는 그 불안이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다. 진천이는 아들 경동이가 19이 되자 징병이 걱정이 되어 여기저기 알아보니 경찰이 되면 일선에 가지 않고 가게 되더라도 후방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미리 알아보았다. 그나마 동생 진필이가 전사한 것이 도움이 되어 경찰이 되는 것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경찰에 넣으려고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형덕의 셋째 동생 흥덕이는 살고 있던 물막골 간대말에 있는 농토와 집을 팔아가지고 처갓집이 있는 수락산 아래 송산으로 이사를 했다. 장손인 큰형 형덕에게서 겨우 먹고 살 만큼의 전답을 받았는데 노는 삿갓배미로 한 배미에서 한가마니 수확도 어려울 정도였고 밭은 군데군데 바위가 박혀서 추경 때 보습이 깨지는 일이 많아 늘 여분의 보습을 준비해야 했었다. 그렇게 자식을 6남매나 낳아 기르다 보니 생활이 궁핍해지고 있어 처갓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아내 갑순이 무남동녀여서 쉽게 결정한 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8월 23일 일본 후생성이 여자정신근로령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여자정신근로령에 의해 조직된 여자근로정신대는 원래 남성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여자들을 군수공장에 나가 일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하여 만들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여자근로정신대와 일본군 위안부 제도와는 다른 것으로 당시 여성이 일제에게 끌려간다는 것은 곧 순결을 잃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진 이가 많았고 실제로 여자근로정신대로 간 여성 중 일부는 일본군 위안부가 되기도 하여 군 위안부가 된 여성들을 가리켜 정신대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전쟁의 피해자는 힘없는 여성이나 아이들로 전쟁은 없어져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은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는 가운데 그 해가 가고 1945년 새해가 되었다. 태평양 전선은 1942년 4월 9일 일본군에게 항복한 바탄 전투의 리턴 매치를 앞두고 있었는데 루손의 일본군 전략은 마닐라 북부의 쇼부 집단 야마시타 도모유키 대장의 15만 2천 명, 마닐라 북동지구의 신부 집단 요코야마 시즈오 중장의 10만 5천 명, 마닐라 북서지구의 켄부 집단 츠카다 리키치 중장의 3만 명으로 총 28만 7천 명의 병력의 쇼부 집단에는 전차 제2사단의 기갑사단이 있었고 신부와 켄부 집단에는 해군 소속 지원 병력과 해군 항공대도 소속되어 있었다. 이에 맞서는 미군은 더글러스 메가더 대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미군 제6군과 제8군, 영국 호주연합군, 연합회 공군으로 구성된 17만 5천 명의 병력으로 루손섬 탈환에 나섰다. 이에 더해 루손섬에는 많은 필리핀 사람들로 구성된 게릴라 부대가 연합군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상륙을 기다리고 있었다. 1945년 1월 4일
미군 항공대는 마닐라 링가인 만사히 전체를 대상으로 맹렬한 폭격을 개시하면서 리턴 매치의 공이 울렸다. 6일부터는 미해군 제7함대에 의한 함포 사격이 개시되었고 3일간에 걸친 포격에 일본군의 해안 진지는 모조리 박살이 나버렸다. 그리고 9일 아침 9개 사단 17만 5천 명이 링가엔만에 상륙을 개시했다. 신중한 성격의 크루거 중장은 2개 사단은 마닐라 탈환을 위해 남부로, 2개 사단은 북부 지역 제압을 위해 북부로 보내고 나머지는 동부로 진군을 개시했다. 이에 대해 일본군은 1개 사단과 1개 혼성 여단, 그리고 전차 약 60대가 반격을 실시했고 16일 밤에는 야습을 감행해 예상 이외의 전과를 내는 등 다소의 성과도 있었지만 당연히 역부족이었고 27일에는 산 마누엘에서 이 반격 부대는 완전히 전멸하고 말았다. 마닐라 북부로 북상한 미군 제1군단은 루바오와 산호세 등에서 전차 제2사단의 주력과 상대의 격렬한 전차전이 벌어졌다. 2월 중순에 이르자 일본군의 전차대는 전멸했지만 그 사이 북부의 일본군은 북부 산악지대로 물자를 수송해 장기전 태세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마닐라 북서쪽 100km 지점, 현재의 앙헬레스에 위치한 클라크 지구는 비행장 숫자만 13개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전쟁 전 동양 최대 규모의 미군 비행장으로 지키려는 일본군과 빼앗으려는 미군 간의 격렬한 전투는 필연적이었다. 이곳을 담당한 일본군은 다양한 병과로 이루어진 3만 남짓의 병력이었지만 제대로 된 전투부대는 공정부대와 전차사단, 기계와 보병 등을 합쳐 3,000명 남짓 정도였지만 3선이며 4선에 이르는 조밀한 방어 진지를 구축했다. 그러나 미군은 1월 20일경부터 클라크 지구로 진입해 25일 미군 제14군단 제37, 44단에 의한 맹공을 개시했고 후퇴하며 방어전을 펼치는 캠보 집단군을 일방적으로 분쇄하며 30일 스타텐버그 비행장에 성조기를 개항하고 클라크 비행장 일대의 제압을 선언했다. 미군 주력 부대는 그대로 동남쪽 100km에 위치한 마닐라를 목표로 계속 남아링가엔만에서 남아한 2개 사단 외에 1월 30일에는 제11군단이 바탄반도 부근 산 안토니오에 상륙, 31일에는 마닐라 남서쪽 나스구부에도 제11공수사단이 상륙, 2월 3일에는 제511공수연대가 낙하하여 사방에서 마닐라로 진격을 개시했다. 미군이 마닐라에 2월 3일에 진입하였고 일본군과 미군은 약 한 달간의 격렬한 시가전 끝에 3월 3일에 마닐라는 연합군이 완전히 제압하였다. 이 시가전에서 일본군은 약 12,000명의 사망자를 냈고 연합군은 전사 1,000명, 부상 약 5,500명에 달하는 희생이 있었다. 마닐라 전투에서 약 10만 이상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고 시가지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다. 1육군 측 야마시타 도모유키 대장은 원래 마닐라를 무방비 도시로 철수할 방침이었지만 해군 측 이와부치 산지 소장이 시가전을 강력히 주장하여 벌어진 일이다. 다시 말해 군종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극상으로 필리핀 전역의 총지휘관은 계급으로 보아도 분명히 야마시타였는데 어이없는 상황이었다. 일본군 내에서는 이런 일이 매우 많이 일어났던 터라 신기할 것도 없지만 대본영도 마닐라 폐기를 인정하지 않아 발생한 참극이었다. 이것이 바로 마닐라 대학살로 이때 마닐라 주재 스페인 영사관에도 약탈과 학살이 자행되어 분노한 스페인 측은 일본에게 강력히 항해 단교해버렸다. 코레이도르 섬과 바탄 반도에도 1월 말부터 강력한 함포 사격이 시작됐다. 코레이도르 섬의 명자는 방공호에 틀어박혀 있어야만 했는데 그러는 동안엔 그 지긋한 놈들을 상대하지 않아도 되니 불행 중 다행이었다. 코레이도르 섬 요새엔 4,500명, 바탄 반도엔 3,500명의 일본군이 있었다. 2월 15일 코레이도르 섬 수비대는 특공보트 36척을 출격시켰지만 정과는 미군 상륙 지원정 3척만 부수는데 그쳤고 다음날 미군 제24보병사단의 일부가 상륙을 개시하고 제530 수연대도 낙하산으로 강하했다. 수비대장이 전사한 일본군은 20일 이후 조직적인 저항력을 상실했다. 명자는 급한 대로 일본군 부상자를 돕다가 포로가 되고 말았다.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는데 남녀를 분리해서 수용했다. 그리고 신문 과정에서 초호 아키코라는 이름이 불리어지고 간호사로 적혔다. 바탄 반도에서의 전투로 일본군은 전사 4,497명, 이에 반해 미 연합군은 전사 228명에 부상 727명에 불과했다.
필리핀 일본군의 주력은 야마시타 도모유키 대장이 직접 지휘하는 쇼부 집단으로 이들은 사령부가 있는 바기오를 중심으로 북부 산악지대에서 방위전선을 펼쳤다. 이들의 총병력은 약 15만으로 곡창지대인 카가얀 협곡과 바기오 두 군데를 핵심적인 방어지점으로 선정했다. 2월 하순 미군 제1군단은 산악지대로 들어왔지만 바기오로 향하는 거점 세 곳을 완강하게 방어하는 일본군에 의해 돌파가 실패하자 서쪽 해안에서 바기오로 이르는 길로 우회 공격을 시도했고 4월에는 북서 방면에서 바기오를 협공에 들어갈 수 있었다. 결국 야마시타는 4월 16일이 되자 호세 라우렐 대통령 일행을 일본 본토로 탈출시키고 최후의 저항을 펼쳤지만 결국 4월 26일에 바기오는 연합군에게 함락되었다. 루손섬 남부의 10만이 넘는 일본군 신부 집단은 마닐라 함락 후 동쪽 산악지대에서 남부연안으로 이동해 지구전에 돌입했으나 이들은 비전투병과가 많아 실제로는 한 개 보병 사단의 전력뿐이었지만 완강하게 저항하였다. 마닐라 시가전 종료 후인 3월 중순 총공격을 감행해 미군 제6사단장에게 중상을 입히고 제1연대장을 전사시키는 뜻밖의 전과를 올리기도 했지만 결국 거기까지였고 미군 3개 사단이 압박하기 시작한 3월 하순이 되자 끝없이 퇴각하기 시작했다. 6월이 되면서 조직적인 전투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소규모 부대로 분산, 고산지대로 옮겨 장기전을 꾀하였다. 한골의 윤희는 태몽에 어떤 노인이 먹과 연적이 든 주머니를 주어서 머리가 좋고 공부도 잘하는 사내 아이를 낳을 줄 알았었는데 딸을 낳았다. 그런데 아이의 왼쪽 얼굴이 오른쪽보다 짙어 보였다. 사흘이 지나서야 얼굴의 3분의 1이 점이라는 것을 알고 낙담이 컸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야기를 앞으로 돌려 2월 13일 제2차 세계대전 영국과 미국 공군이 독일 작센주 드레스덴을 폭격하여 수만 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고 3월 10일 새벽에는 미군 단독으로 약 344기의 B-29 슈퍼포트리스 폭격기를 이용해 대당 7톤, 총 2,400여 톤약 100만 발에 달하는 대량의 네이팜탄을 일본의 수도인 도쿄와 그 주변 일대에 투하했다. 휘발유와 화공약품 등을 혼합해 만든 네이팜탄은 엄청난 열을 발생시켜 목재가옥이었던 도쿄는 3시간도 안 되는 공습으로 불지옥이 되어 이날 하루만 10만여 명의 주민이 목숨을 잃었고 도쿄 대공습에 의한 사상자는 약 15만 명의 사상자를 냈다. 네이팜탄에 들어있는 기름은 물에서도 타기 때문에 강과 바다까지도 화염이 가시지 않았다. 물꼬란 진천은 아들 경동이가 징병자 대상에 들어가지 않게 돈을 쓰고 동생 진필이의 전사 통지서를 근거로 경동이를 순사로 집어넣는데 성공을 했다. 4월 30일 아돌프 히틀러와 에바 브라운이 자살을 했고 5월 8일에는 나치 독일이 서방연합군의 9일에는 소련에 항복을 했다. 필리핀 전선에선 카가얀 협곡 방면, 바레타 언덕, 사라쿠사쿠 언덕 등 산악지대에서 미군과 일본군은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되풀이했으며 미군은 5월 중순에서 하순에 걸쳐 이곳들을 모두 접수하며 북진하였다. 그동안 미군 제6사단은 사단장 에드윈 D. 패트릭이 전사했고 제25사단은 전사 685명의 부상 2090명, 제32사단은 전사 825명의 부상 2160명의 피해를 당했으며 특히 6,000명의 열대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는 비전투 손실을 크게 입기도 했다. 물론 미군이 이 정도 손실을 입는 동안 일본군의 손실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건 당연지사. 5월 하순에 전차 제2사단의 보유 중화기는 전차 12량과 화포 7문이 전부였다. 총 병력은 이미 20%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루손 섬 북서쪽의 아발리에 6월 23일에 연합군이 낙하산 공수작전을 펼쳤고 남북에서 협공을 받게 된 쇼부 집단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일본군은 대부분이 정글지대인 루손섬 북부에서 식량 보급이 완전히 끊겨 아사자와 병사자가 속출했다. 지휘체계가 와해된 탓에 조직적인 작전은 꿈도 못 꾸고 소부대로 분산되어 정글 속에서 자급자족하는 게 전부였다. 이 와중에도 항복이 엄격히 금지된 탓에 전염병에 걸린 병사들은 그대로 죽거나 자결했다. 극도로 쇠약해진 일본군 병사들은 점령 기간 동안 극도의 원한을 품은 현지 게릴라나 원주민들에게 습격당해 살해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했고 어떻게든 식량을 구해야 했던 일본군 소부대가 원주민 마을을 습격하여 털어가기도 했다. 이쯤 되면 이미 현대전과는 거리가 먼 상황.
일본군 병사들 중에는 대만까지만 건너가면 살 수 있다고 믿어 뗏목을 만들거나 헤엄쳐가는 병사들도 있었다. 6월 하순에 접어들자 일제는 오키나와 주요 섬 남쪽 마부니 지역에서 미국군에 대한 조직적 저항도 끝이 났다. 7월 16일 미국 뉴멕시코 주 엘라모고도 인근에서 인류 최초로 TNT 20킬로톤 규모 핵실험이 실시되었다. 드디어 막판에 몰린 일제는 8월 4일 진규를 비롯한 젊은이들에게 8월 16일 9시에 징병 대상 신체검사 통지서를 지참 발산소학교로 나오라는 종이가 나왔다. 다음 날인 5일에는 진훈을 비롯한 30 미만인 사람들에게 보국대 소집 통지서에 8월 20일 9시까지 발산소학교로 나오라는 통지서가 나왔다. 진훈은 아내와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보국대로 나가야 해서 근심이 깊었고 진규도 이제 만주나 진필이 죽은 남태평양으로 끌려가 개죽음을 당할 생각을 하니 차라리 오른손 손가락을 잘라버릴까? 아니지 그러면 보국대로 끌려나가면 총 들고 살 값이나 하고 죽자 한 번 죽지 2번 죽으려 하는 생각도 들었다. 8월 6일 일본 본토에서 비행시간으로 6시간 떨어진 서태평양 티니언섬 북쪽에 있던 비행장에서 제509 혼성부대 폴 티베츠 대령이 지휘하는 B-29 에놀라 게이는 2기의 다른 B-29 폭격기와 함께 일본 본토로 향했다. 그 2기 중 한 기는 찰스 W. 스윈이 소령이 지휘하는 그레이트 아티스트로 원폭 투하 후 결과 측정을 담당했으며 나머지 한 기는 조지 마쿼트 대위가 지휘하는 폭격기로 처음에는 기체명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후에 내세설이 이불이란 이름으로 정해졌다. 본토로 향하는 동안 해군 대령 윌리엄 파슨스가 이륙시 끼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리해뒀던 원폭 리틀보이를 장착했고 보조를 담당하던 모리스 잽슨 소위가 히로시마에 도착하기 30분 전에 안전장치를 분리했다. 티니언섬에서 이륙한 후 각 폭격기는 산계 비행을 하다가 2호섬 고도 2440m에서 재집합한 후 일본 본토로 향했다. 원폭 투하가 있기 1시간 전 일본 조기경보 레이더는 본토 남쪽 부근에서 일부 미국 비행편대가 오고 있는 걸 발견했다. 히로시마를 포함해 많은 도시의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공습경보가 울렸다. 오전 8시 무렵 히로시마 레이더 관측소 측에선 본토로 향해 오는 비행기 기체의 숫자가 몇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공습경보를 해제했다. 연료와 기체를 아끼기 위해 비행편대가 지나가게끔 방치했다는 것이다. 기존 라디오 방송에서는 실제로 B-29 폭격기들이 포착될 시 방공호로 대피하라는 내용을 방송했다. 하지만 이미 아침 7시 31분에 기상 관측 비행기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고도 9,800m 상공에서 히로시마의 기상 상태가 양호하다는 내용을 담은 전원을 모스 보호로 보낸 상태였다. B-29 에놀라 게이는 목표 도시 히로시마에서 고도 9,855m 상공에서 시야를 확보했다. 사카이마치의 니카의 아들 케토 딸 하나코 그리고 순자의 아들 고로 한지붕 두 가족은 방학 중이라 여느 때보다 30분 늦게 일어나던 버릇에 잠이 덜 깬 상태에서 가끔 있는 공습경보 사이렌 소리에 이마를 찌푸리며 마당으로 나와 하늘을 쳐다보면서 투덜거리면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순자는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침 히로시마 현지 시각 8시 15분 티베츠 대령은 원자폭탄 리틀보이를 투하. 고도 9,470m 상공에서 43초 동안 떨어져 옆바람 때문에 본래 조준했던 아이오이 다리에서 240m 벗어난 히로시마 외가병원 위 580m 상공에서 폭파됐다. 번쩍하는 순간 온 세상을 암흑으로 변했다. 히로시마의 인구 중 7만 명에서 8만 명, 약 30%가 원폭 투하 당시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으며 7만여 명이 부상당했다. 니카의 가족은 물론 순자와 젖먹이 아들 케토까지 7만에서 8만 분의 5가 되었다. 또한 도시의 90%의 의사들과 93%의 간호사가 사망하거나 다쳤다. B-29 에놀라 게이는 후폭풍의 영향을 받기 전까지 도시에서 벗어나 11.5마일 약 18.5km를 비행했다. 일본은 히로시마의 69%의 건물들이 파괴됐으며 그것을 제외한 31%의 건물들 중 7%가 손상을 입었다고 보고됐다. 소련은 8월 8일 오후 모스크바 현지 시각 5시, 서울 도쿄 시각으로는 9일 오전 11시 소련 외무장관 바체슬라프 몰로토프는 사토 나오타케 소련 주재 일본 대사를 불러 소비에트 연방은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거부했다는 것을 구실로
불가침 조약의 파기와 선전포고를 통보했다. 설상가상으로 그날 오전 11시 2분 미국이 일본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 8만여 명이 사망하고 적어도 6만여 명이 다쳤다. 1945년 8월 9일 오후 4시 30분부터 트란스바이칼 전선이 국경을 넘어 만주 본토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일제는 하린골 전투에서 소련군과 몽골군 대 일제의 관동군과 만주국군의 전투에서의 참패를 계기로 소련군의 강력함을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소련과의 충돌을 가급적 삼가고자 하는 것이 군부의 일반적 의견이었다. 소련은 일본이 잠재적인 적국임이 분명했지만 머나먼 아시아보다 당장 눈앞의 나치 독일이 더 큰 위협적 존재임이 분명하여 일본과 굳이 충돌하려 하지 않으려는 양국의 이해가 일치하여 1941년 4월 소비에트 연방과 일본은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여 당장 모스크바가 함락될 위기에 처한 소련은 극동과 시베리아의 병력을 모두 유럽으로 돌려 독일과의 전쟁에 투입할 수 있었다. 일본 역시 대미결전을 준비하고 있어서 독일의 희망사항인 소련의 뒤통수치기 선전포고를 할 여력이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국의 이해관계는 1945년 5월 독일의 무조건 항복으로 어그러지고 소련의 최대 주적인 독일을 제거되었으니 소련은 일본을 공격할 여유가 생겼는데 이오지마 전투와 오키나와 전투에서 일본군의 결사항전으로 생각보다 큰 희생을 치른 미국은 일본 본토 침공 작전인 올림픽 작전을 수행하려면 서방연합국은 100만 명 정도의 엄청난 인적 손실이 예정되어 소련의 대일전 참전만이 손실을 없애는데 필수적이라는 생각에 거듭 소련 스탈린에게 대일전 참전을 요구하고 있었다. 스탈린의 속셈은 일본의 위협을 제거하고 극동에서 전략적 위치를 점하고 싶어 했으니 이러한 미국의 요구와 소련의 필요가 맞물리자 스탈린은 유럽에서 승리한 뒤 3개월 내에 만주의 일본군을 공격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유럽에서의 전쟁이 끝나자 스탈린과 소련 지도부는 만주 공격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는데 일제는 시베리아 철도의 수송 능력은 제한적인 게다가 극동에 전방 배치된 소련군이 별반 활동을 보이지 않자 일본은 1945년 8월까지도 공격은 없을 것이라고 보았고 심지어 1946년 봄까지도 소련의 공세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소련군 지도부는 독일과의 전쟁에 투입되었던 최정예 부대 약 90여 개 사단을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은밀하게 극동 지역으로 전개시켰는데 4년 동안이나 나치 독일을 상대로 생사를 건 전쟁을 하고 겨우 살아남은 군인들은 대개 중년과 소년병들이었으나 이 작전은 실로 엄청난 역작이었다. 동시에 스탈린은 모스크바에서 한참 떨어진 동북아시아 전선을 지휘할 수 없자 극동의 정군을 효율적으로 지휘할 자체 사령부인 극동전략반면군을 창설하고 그 사령관에는 전 총참모장 바실렙스키 원수를 임명하여 극동의 전선군 사령관들이 바실렙스키에 의해 교체되었다. 제1극동전선군에는 북부에서 핀란드군과 독일 북부집단군을 상대로 많은 경험이 있었으며 경보병 군단의 창설자인 키리그 메레츠코프 원수가 임명되었고 제1트랜스바이칼전 선군에는 쿠르스크 전투 직후부터 시작된 소련군의 반격에서 명성을 쌓고 중앙유럽을 석권하며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를 점령한 로디온 말리노프스키 원수가 임명되었다. 제2극동전 선군에는 전 칼리닌전 선군 사령관인 푸르카예프 상장이 극동함대 사령관에는 해군대장 이반 유마셰프 제독을 임명 쿠릴 열도와 사할린 상륙 작전을 책임질 것까지 세웠다. 이에 반해 만주를 관할하는 일본군 25개 사단은 1945년 창설된 신규 사단이고 그 병력 자원의 질적 수준도 최하인데다가 관동군의 사단 편제는 당시 세계적으로 표준이 된 세계 연대 1개 포병연대의 삼각 편제가 아닌 제1차 세계대전식의 4개 연대 편제를 고수하고 있었다. 하지만 관동군이 아무리 장비나 병력이 빈약하더라도 만주국군까지 합하면 75만 명에 이르는 병력수는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고 독소전쟁에서 2,700만 명에 이르는 인적 손실을 입은 소련으로서는 관동군과의 싸움에서 다시 큰 인적 손실을 낸다면 더욱 힘든 세월을 보내야 할 판국이었다. 만주의 지형 또한 소련군의 공격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주위 삼면은 산과 삼림으로 에워싸여 있어 통행이 어렵고 특히 서쪽의 대싱 알링 산맥은 해발 1900m에 이르고 산 너머 내몽골 지역은 광활한 반사막 지대이고 그나마 몇 안 되는 고개도 늪지인데다가 장마철이 되면 더 심해져 숲이 진흙 늪으로 변해
작전을 펼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과 광활한 만주 벌판은 군 보급로에 장애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 관동군 사령부는 이 험한 지형을 이용 인적 물적 열세를 지형적 이점을 이용해 소련군을 격퇴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소련군이 대싱 알령 산맥을 넘기 힘들다고 판단한 일본군은 병력의 대부분을 동쪽, 북쪽, 북서쪽의 철도를 따라 집중시켜 이 지역 국경은 수많은 요새들로 보호되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 일본 제1방면군은 종신방어를 위해 휘하 부대들을 후방으로 물렸고 제3방면군은 만주의 서부를 담당했는데 휘하 병력은 만주 평원 안쪽에 넓게 퍼져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소련군은 물량만으로 관동군을 이기기에는 감수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지만 미국이 히로시마에 핵공격을 단행하자 일본이 조기에 항복해 향후 전리품 분배에 참여할 수 없게 될 거라는 생각에 공세 계획을 앞당겨 바로 선전포고를 하고 블라디보스토크의 제1극동전 성군, 하바로프스크의 제2극동전 성군, 그리고 시베리아와 몽골에 전개된 트랜스바이칼전 성군은 제6군 위전차군을 주력으로 고속 진격일을 통해 만주와 중국 본토의 단절, 일본군의 분산 및 포위를 시도하는 폭풍작전에 돌입했다. 또한 이들의 좌측을 엄호하는 제36군은 하이라오를 공략하는 한편 다른 부대로 남하하여 일본군을 대싱 알링 산맥으로 거세게 밀어붙였다. 제1극동 전성군은 동쪽에서 만주의 중심부로 진격하며 8월 13일에는 무단장까지 진출, 일본군과 치열한 시가전을 벌여 8월 15일에 도시를 함락시켰고 제1극동 전성군 예하 제25군은 주력 부대의 우측 방면을 엄호하기 위해 해안선을 따라 한반도로 진격하여 함경북도 일대의 일본군을 격파했다. 또한 제2극동전 성군은 15군과 2군을 투입해 각각 하얼빈과 치치아올로 진격해 들어갔으니 독일을 상대로 단련된 소련군의 고속 진격은 독일이 1940년에 보여준 전격전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소련군의 기계화 부대의 쾌속 진격 앞에 관동군은 나름대로 결사적으로 항전했으나 소련군의 압도적인 장비 물자, 병력 화력의 산산조각이나 주요 요새와 도시는 하나하나 함락되었고 불과 일주일의 짧은 기간 동안 8만 명이 넘는 일본군이 전사했으며 60만 명이 넘게 포로로 잡혔다. 반면 소련군의 전사자는 1만 명이 되지 않았다. 소련의 8월 폭풍작전은 미국을 상대로 한본토 결전에만 대비하고 소련의 참전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던 일본 제국에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태였다. 원자폭탄 투하만으로도 국가 멸망 및 민족 멸절의 위기를 맞이하는 상태에서 소련의 참전은 일본군 수뇌부의 항전 의지를 완전히 꺾어놓았다. 나가사키에서 원자 폭탄이 터지고 소비에트 연방이 만주를 침공하기 시작하자 스즈키 내각은 포츠담 선언 수락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 아나미를 비롯한 군부 강경파는 꿈도 야무지게 천황제를 비롯한 국제의 존중, 무장 해제와 복원을 대본령이 책임지고 실시하는 것, 일본을 점령하지 않는 것, 전범자 처벌은 일본 정부에 위임한다는 것을 항복 조건으로 내걸고 전범 재판을 자율화하여 최대한 처벌을 면하고자 했다. 마스자카 히로마사 사법 대신, 야스이 도지 국무 대신, 오카다 다다이코 후생 대신 등 일부 문관도 헛된 일이지만 군부의 의견을 지지했다. 8월 11일 조선 총독부 정무총감 역임했던 엔도 류사쿠가 민족주의 계열인 고아 송진우에게 일본인들의 안전기국을 확보하기 위하여 치안권과 행정권 인수를 제의하였으나 거절했다. 8월 12일 쇼와 천황은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그 뜻을 황실에 전했다. 항복을 반대하던 강경파 군대는 궁성 사건을 일으키고 아스기와 가스미가우라, 호의 비행장에서의 쿠데타 시도도 쇼와로부터 지지를 잃으면서 저항 의지를 상실의 수포로 돌아갔다. 군의 저항이 일단락된 후 항복 선언의 사전 작업으로 스즈키 내각은 미국과 연합군 각 정부에 포츠담 선언을 수용하겠다고 통지했다. 8월 14일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수락했다.